재수없게 계집애들이 어딜 끼어들어. 네 딸내미 데리고 당장 나가. 제 명의로 산 30억짜리 아파트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20명의 손님 앞에서 5살짜리 제 딸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20인분 음식을 차린 그 집에서, 제 돈으로 산 그 집에서 저와 제 딸이 쫓겨나야 할 사람 취급을 받은 거죠. 그 순간 저는 웃으며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시모와 남편의 짐을 마대자루에 담아 현관 밖으로 전부 내던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을 팔아버린 뒤 드러난 남편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하던 사람들이 풍비박산 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난이 뭔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몸으로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에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세 식구가 엉켜 살았죠. 장마철이면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에 올라와서 온 가족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 양동이로 물을 퍼내곤 했습니다. 그게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이에요. 비가 오면 설레는 게 아니라 무서웠고, 친구들이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뛰어노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비는 저한테 재난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는데, 특히 잊히지 않는 날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참가비 3만 원을 내라고 했을 때였죠. 지금 생각하면 고작 3만 원인데, 그때 우리 집의 3만 원은 일주일치 반찬값이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수학여행 당일 아침에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자습을 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저는 책상 위에 엎드려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만 깨물었죠. 그날의 그 정적이, 그 텅 빈 교실의 공기가 아직도 가끔 꿈에 나오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공부가 유일한 탈출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문제집을 살 돈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래서 학교 쓰레기통 옆에 친구들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이 쌓여 있는 걸 보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안 보는 틈에 그걸 주워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집에 와서 지우개로 한 장 한 장 답을 지워가며 새 문제집처럼 만들었는데, 손끝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지우개를 문질러도 연필 자국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희미하게 남은 자국 위에 제 답을 써넣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새 책을 마음껏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그렇게 이를 악문 보람이 있었는지 고3 겨울에 서울대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주는 그 갈색 봉투를 받아들고 현관문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는데, 그게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몇백만 원이고 당장 교재비에 생활비에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어머니는 합격 소식을 듣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들썩이셨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차마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서울대 합격증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입학을 포기했죠. 어머니는 그해 겨울 내내 기침을 하시면서도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치셨는데, 그 갈라진 손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니 틀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저는 노량진 학원가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복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서서 학생들의 교재를 복사하고 스테이플러를 찍고
종이를 재단했는데 복사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얼굴을 달구고 토너 냄새가 코를 찔러도 저는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다 학원에서 강사 보조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달려갔는데 면접이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조교로 뽑혔죠. 인기 강사의 판서를 대신 정리하고 교재 원고를 타이핑하고 수강생 출석 체크에 전화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했어요. 그때부터 8년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저는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면서 버텼습니다. 새벽 2시에 교재 원고를 마감하고 아침 6시에 학원 문을 열고 낮에는 강의 보조를 하고 저녁에는 학생들 질문을 받아주고 밤에는 다시 원고를 쓰는 생활이 돌고 돌았죠. 눈이 충혈되어 빨갛게 부어올라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해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다시 그 반지하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8, 드디어 강사로 데뷔하는 날.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200석짜리 강의실에 달랑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텅 빈 의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아서 목이 바짝 탔지만 저는 3명 앞에서 2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강의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열강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시간이 끝나도 붙잡고 설명했죠. 그 3명이 입소문을 내주면서 다음 달에는 15명이 왔고 그 다음 달에는 30명, 반년이 지나자 100명을 넘겼고 1년 만에 마감 강사 타이틀을 달았어요. 연수익 5억이라는 숫자를 통장에서 확인한 날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와인 동호회라는 데를 처음 나가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학원 동료가 언니 맨날 학원이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사람도 좀 만나라며 억지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대기업 대리 명함을 내밀면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제법 듬직해 보였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듬직함이 전부 껍데기라는 걸. 남편은 처음 몇 번의 모임에서는 저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제가 결제하는 걸 옆에서 봤나 봐요. 다음 모임부터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제 옆자리를 차지하고 차 문을 열어주고 모임이 끝나면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고 매일 아침 오늘도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왔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핸드폰에 뜬 제 통장 잔고와 동호회 회원 명부에 적힌 제 직업란을 본 거였더라고요. 통장 잔고와 연봉을 짐작한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이 바뀐 거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아본 거라 그게 진심인 줄 착각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제가 그 어설픈 구애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교제 기간은 짧았어요.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제일 비싼 한복을 맞춰 입으시고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위에서 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어머니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애비 없는 집안이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네.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어요. 어머니의 젓가락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식탁 밑에서 어머니 손을 꽉 잡았는데 어머니 손바닥에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고개만 숙이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서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일어서서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이 될 사람이 시어머니 팔을 잡으며 엄마 왜 그래 하고 말리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실려 있지 않았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저 상황을 넘기려는 얄팍한 수습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마저도 다정함으로 착각해버렸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은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신호는 그날 상견례 식탁 위에 다 올라와 있었는데 저는 보고도 못 본 척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혼수라는 게 원래 양가에서 나누어 준비하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에서 5천만 원어치 혼수를 장만했는데 냉장고부터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까지 하나하나 고르느라 한 달을 꼬박 돌아다녔어요. 거기에 예단으로 1억을 따로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줬던 모욕은 애써 모른 채 하며 저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정성껏 싸들고 갔어요. 예단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봉투를 열어 수표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올라갔거든요. 상견례 때 애비 없는 집안이라며 콧방귀를 뀌던 그 얼굴이 돈을 보자마자 우리 며느리 참 야무지다로 180도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속이 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좀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겨우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죠. 나 회사 그만두려고. 저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남편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매일 상사한테 깨지면서 월급 받는 거 비전이 없어.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사업 계획은 있는 건지,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라는 게 고작 요즘 카페가 대세잖아. 강남에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 차리면 대박 날 거야라는 수준이었어요. 시장 조사도 안 했고 매출 예상도 없고 그냥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이 올 거라는 막연한 환상뿐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해?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당신은 맨날 나를 무시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꼭 찬물을 끼얹는다니까라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삼켰는데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얘 남자가 큰일을 하겠다는데 여자가 길을 꺾으면 어떡하냐? 남편이 뜻을 세우면 아내가 뒤에서 밀어줘야지. 그래야 집안이 흥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네가 대줘. 그 정도는 해야 마누라 노릇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면서 할 말을 잃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시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저는 3억을 내주고 말았죠. 통장에서 3억이라는 숫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돈은 나간 뒤였고 저는 그 불안을 억누르면서 제발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카페를 오픈하고 처음 하루 이틀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사장님의 하루라는 해시태그를 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딱 이틀이었어요. 사흘째부터 매장은 알바생이 봐주면 되지라며 카페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골프 약속이 잡혀 있고 오후에는 사업상 미팅이라며 나가더니 저녁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왔죠. 카드 내역을 보면 골프장 그린피,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결제가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학원에 나가 목이 쉬도록 강의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 돈으로 차린 카페를 방치한 채 사장 놀이에 취해 있었던 거죠.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카페 매출이 바닥을 쳤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폐업 신고를 냈죠. 보증금 날아간 건 물론이고 권리금까지 몽땅 증발해서 남은 건 빚 1억뿐이었어요.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벽만 쳐다봤어요. 3억이 허공에 날아간 거잖아요. 제가 잠까지 줄여가며 목이 찢어지도록 강의해서 이를 악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 사람의 허세와 게으름에 녹아 없어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보통 아들 사업이 망하면 걱정을 하거나 수습 방법을 찾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점집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가리켰죠. 용한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네 살이 너무 세서 우리 아들 운을 깎아먹는 거란다. 네 기운을 눌러야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선다고 했어. 그러더니 제 옷장을 뒤져 속옷을 꺼내 들고 베란다로 나가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 말리려고 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는 거예요.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좀 하게 내버려둬. 금방 끝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베란다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소화기를 가지러 뛰었는데 돌아왔을 때 이미 속옷 서너 장이 까맣게 타버린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쟤를 보면서 이제 좀 풀리겠다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는 그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카페가 망한 뒤에도 남편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늘어져서 게임을 하고 점심때쯤 일어나 냉장고를 뒤져 먹을 걸 찾고 오후에는 다시 게임을 하다가 저녁에 밥을 시켜 먹고 그러다 새벽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강의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시댁에 매달 용돈을 보내고 남편이 남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와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정비례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부양하는 또 한 명의 식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입덧이 시작되면서 강의 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는데 저는 수강생들한테 미안해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강단에 올라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강의를 이어갔어요. 학원에서 집까지 오는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 속이 울렁울렁 올라오는데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변함없이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죠. 병원 검진 날이면 저 혼자 접수하고 혼자 초음파를 보고 혼자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왔어요. 초음파 화면에 콩알만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을 때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출산은 강의를 준비하다 급하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아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네요. 분만실에서 이를 악물고 힘을 주는 동안 옆에는 의사와 간호사밖에 없었는데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우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딸을 제 가슴 위에 올려줬는데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딸의 쭈글쭈글한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면서 우리 아가 고생했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어요. 남편은 다음날 오후가 다 되어서야 병원에 나타났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너머로 딸을 힐끗 보고는 복도에 나가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딸이야. 아들 아니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추 달고 나왔어야지.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지. 나는 안 갈란다. 볼 것도 없어?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축하 전화 한 통도 미역국 한 그릇도 없었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갓 태어난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 못하는 건지 그 서러움이 온몸을 타고 올라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신우이한테서 카톡이 오는 거였어요. 생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명품 가방이나 지갑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왔는데 올해는 이거 사주면 안 돼? 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툭 보내고 끝이에요. 마치 쇼핑 목록을 전달하듯 당연하다는 듯이. 처음에는 신우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눈 딱 감고 사줬는데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되고 어느 해에는 500만 원짜리 가방 사진이 떡하니 와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만 내쉬고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보는 거구나.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의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 같은 걸 붙잡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들의 본색이 아직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요. 딸이 4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결정을 내렸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사기로 한 거죠.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의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3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빗물을 퍼내며 엉켜 살던 그 어린 시절의 제가 지금 강남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축하드립니다 하고 악수를 건네는데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코끝이 찡하게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 석자, 박수진. 그 세 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죠. 당연히 제 명의로 등기를 쳤어요.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공동명의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대출 심사에서도 소득 증빙에서도 이 집에 남편이 기여한 부분은 단 한 줄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등기를 마치고 온 날 저녁에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내 명의라고 해놨어. 장남 체면이 있는데
마누라 명의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땡전 한 푼 보탠 것 없으면서 체면을 따지는 그 뻔뻔함이 기가 막혔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또 무슨 난리를 칠지 뻔했으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거짓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불씨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업체 사장님과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골랐어요. 거실 바닥재부터 주방 타일, 아이방 벽지까지 딸이 뛰어다녀도 안전하고 예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현장 감독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주방 상판을 대리석으로 바꾸라고 하시는데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혼자 찾아와서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서 벽지 샘플을 들고 흔들면서 이런 싸구려 말고 저 꽃무늬로 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지만 업체 직원들 앞에서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아 꾹 눌러 삼키고 어머님, 이건 제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죠. 시어머니는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내가 이 집에서 살 건데 내 취향도 안 맞춰주냐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에서 살겠다니 합가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열흘 뒤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정식으로 통보를 해왔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눈치를 보면서 입을 열었죠.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대. 우리 집 들어와서 손녀 봐주면서 사시겠다고. 살던 전셋집은 이미 빼기로 했대. 저는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이미 전셋집을 뺐다는 건 제 동의를 구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합가는 절대 못한다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함께 살 수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갈 데가 없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하자는 거야? 네가 사람이야?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10년 넘게 시댁 용돈을 대고 남편 빚을 갚고 시누이 명품 선물까지 사주면서 이 가족을 위해 해온 게 산더미인데 시어머니 합가를 거부한다는 이유 하나로 페류나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저는 밥상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참았는데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며칠 뒤 이사 당일날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오고 짐을 나르고 새 아파트에 하나씩 물건을 들여놓는데 딸이 빈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살짝 풀렸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잠깐이나마 숨을 돌렸죠.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나 현관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이삿짐 센터 직원을 대동하고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삿짐 상자가 켜켜이 쌓인 카트가 줄지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당연하다는 얼굴로 저를 지나쳐 현관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 방은 해가 잘 드네. 여기가 내 방이야 하면서 안방을 가리켰어요. 제가 부부 침실로 쓰려고 침대까지 다 들여놓은 안방을요. 저는 어머님, 안방은 안 됩니다. 작은 방을 드릴 테니 작은 방을 쓰세요 하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씹고 안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열어젖히면서 안방은 어른이 쓰는 거야. 너는 건너방 가서 자하고 선언하듯 말했죠. 남편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면서 눈으로 뭐라고 좀 해라고 호소했는데 남편은 시선을 피하면서 이삿짐 상자를 안방으로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된 기분이 들었죠. 30억을 들여 제 이름으로 산 집인데 저는 건너방으로 밀려나고 시어머니가 안방 주인이 된 거예요. 주말은 더 지옥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시누이가 조카 둘을 데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오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7살, 5살짜리 조카들이 신발도 안 벗고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소파 위에서 점프하고 장난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면서 아이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랐죠. 일요일 저녁이 되어 시누이가 돌아가고 나면 거실은 폭격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는데 그걸 치우는 건 당연히 저 혼자였어요. 남편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카펫에 엎드려 과자 부스러기를 줍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봤어요. 30억을 들여 꾸민 이 집이 제가 꿈꿨던 보금자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손에 쥔걸레를 꽉 움켜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딸이 자기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쭈그려 앉더니 작은 손으로 과자 부스러기를 하나 집어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웃어 보이면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학과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식탁에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딱 장만했다니까. 그럼 집들이를 해야지. 이번 주 일요일에 다 와. 교회 권사님들도 불러. 응응, 한 20명 정도?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들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였어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집들이 이야기는 저한테 먼저 상의를 하셔야죠. 이번 주 일요일은 강의 자료 준비도 있고 갑자기 20명을 맞을 준비가 안 돼요. 시어머니가 TV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면서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빛이 마치 하인이 주인한테 말대꾸하는 걸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내 아들 집에서 내가 사람을 부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이 집 주인이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삼켰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등기부등본을 들이밀고 싶은 충동을 꾹 눌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집들이 음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신경을 한 올 한 올 긁기 시작했거든요. 출장 뷔페 같은 건 정성이 없어서 안 돼. 직접 만들어야지. 잡채에 갈비찜, 전 종류별로 다 부치고 잔치국수에 과일까지. 20인분이니까 넉넉하게 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평일 내내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교재 원고를 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20인분 요리를 직접 하라니요. 제가 어머님, 제가 요리까지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출장 뷔페를 부르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출장 뷔페? 남의 집 집들이에 와서 업체 음식 먹으면 그게 뭔 체면이야. 내 얼굴에 먹칠하겠다는 거지? 며느리가 손수 차려야 정성이고 예의지. 남편은 그 옆에서 귤을 까먹으면서 엄마 말대로 해. 귀찮게 왜 자꾸 부딪혀 하고 한마디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시어머니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린 뒤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집들이 당일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부엌에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식재료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걸 보니 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당면을 삶고 전을 부치느라 기름이 팔뚝에 튀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오전 내내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딸이 잠에서 깨 부엌으로 와 제 다리에 매달렸는데 뜨거운 기름 앞에 아이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엄마 지금 바빠. 방에 가서 놀고 있어 하고 달래서 보냈죠. 딸의 풀이 죽은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콕콕 쑤셨지만 프라이팬 위에 전이 타들어가고 있어서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 시간에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로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데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화면만 보면서 과자를 집어 먹더라고요. 제가 접시 좀 꺼내줘 하고 부탁했더니 의자 밟고 올라가서 네가 꺼내 하고 손가락으로 찬장을 가리키는 게 전부였죠. 저는 이 집에 어른이 셋이나 있는데 왜 저 혼자만 새벽부터 땀을 흘리고 있어야 하는지 그 부당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음식을 다 차려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감정을 누르고 또 눌렀어요.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교회 권사님들, 동네 계모임 이웃들, 먼 친척까지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낯선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이 장만한 집이에요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맞았죠. 손님들이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더 으쓱했고 저는 주방 구석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 쪽으로 성큼 걸어오더니 앞치마를 하나 집어들고 저한테 던지듯 내밀었어요. 그렇게 죽상을 하고 서 있을 거면 아예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과일이나 깎아라. 손님들이 다 듣는 앞에서요. 저는 손에 쥔 과도를 꽉 움켜쥐면서 입술을 깨물었는데 손님들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리는 게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그중 한 분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돈 잘 벌어서 좋겠어요. 이런 집에 사시게 됐으니 하고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아이고, 학원 강사인 제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이 집까지 산 건데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이 망한다니까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치는데 저는 주방 싱크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이 집에 남편이 보탠 돈은 단 1원도 없는데 모든 공을 아들에게 돌리고 저를 밥하는 여자 정도로 깎아내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10년 넘게 쌓아온 분노가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어요. 아직은 아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면서 제 딸이 나왔어요. 아이 방에서 혼자 놀다가
거실에 사람들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는데 분홍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머리띠를 하고 걸어 나오면서 손님들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어머 예쁘다 하면서 웃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딸에게 성큼 다가가더니 아이 팔을 움켜쥐고 거칠게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죠. 재수없게 어디 계집애가 어른들 노는데 끼어들어. 부정 탄다. 부정 타. 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딸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벌리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거실 전체를 꽉 채웠어요. 저는 주방에서 뛰쳐나와 딸에게 달려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집년들은 빨리 나가 손님들 앞에서 울면 재수 없어 하며 손을 내저었죠. 딸을 안아 올리는 순간 아이의 팔뚝에 시어머니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찍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자국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욕들, 속옷을 태우던 날, 안방을 빼앗기던 날, 가방을 허락도 없이 들고 나가던 날, 학원 강사를 무시하던 수없이 많은 말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오면서 제 안에 단단하게 잠겨있던 뚜껑이 와장창 열려버렸죠. 저는 울고 있는 딸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딸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주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식탁을 발로 힘껏 걷어차니 쩡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새벽 4시부터 만든 갈비찜이, 전이, 잡채가 바닥에 널브러졌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나고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보였는데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슴속에서 들끓는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고 제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기이할 만큼 맑아지더라고요. 참는 건 여기까지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온몸의 세포마다 스며드는 게 느껴졌죠. 시어머니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마주보면서 시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제 손가락이 시어머니의 옷깃을 비틀어 잡는 순간 거실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제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서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봤죠. 지금 내 딸한테 뭐 한 거야? 5살짜리 애한테 손을 대? 네가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는데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은 톤이었어요. 몇 년 동안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가 가라앉더라고요. 정말로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이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조용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손에 힘을 풀지 않았죠.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왼손을 빼내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죠. 찰싹하는 소리가 거실에 쨍하게 울리면서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뺨을 감싸 쥐고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네 딸이 맞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손님 체면?
네 딸이 바닥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네 눈에는 손님들밖에 안 보여? 남편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멱살을 잡힌 채로 인연이 시어미한테 손을 대 하고 악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밀어 소파에 앉히고 돌아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이용했던 프리미엄 이삿짐 센터 김 팀장님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박수진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주셔야 해요. 인원 2배로 불러주시고 사다리차 2대 보내주세요. 비용은 3배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요. 김 팀장님이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짐 빼야 해요. 전부 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손님들이 현관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가방을 챙기고 친척들이 신발을 더듬거리며 찾고 아까까지 시어머니 옆에서 맞장구를 치던 사람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사라졌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어요. 너 이년아, 감히 시어미한테 이런 짓을 해? 내 아들 집에서 날 쫓아내겠다고?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저는 거실 서랍장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입주할 때 정리해둔 등기권리증이었죠. 시어머니 눈앞에 그 서류를 펼쳐 들이밀면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기 봐. 이 집 내 명의야. 박수진. 당신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이 집에 당신 아들이 보탠 돈은 땡전 한 푼도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은 신용불량자라 은행 대출도 못 받아. 이 집은 내가 새벽잠을 포기하고 목이 찢어지도록 강의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금세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수진아, 일단 좀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탁 쳐내면서 말했죠. 얘기?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하자고? 몇 년을 얘기하자고 해도 엄마 성격 알잖아. 그 한마디로 다 넘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해? 남편이 움찔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 비겁한 뒷걸음질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서 마지막 미련이라는 게 끊어지는 걸 느꼈죠. 그로부터 정확히 2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건장한 남자 직원 10명이 작업복 차림으로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고 아파트 뒤편에는 사다리차 2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김 팀장님이 앞에 서서 사모님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소파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 짐이랑 저기 서 있는 남자 짐 전부 빼주세요. 창밖으로 던져도 좋으니까 당장 치워주세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옷들을 마대자루에 쓸어 담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과 잡동사니를 상자에 넣었죠. 시어머니가 안방 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직원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멈추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남편 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기, 골프채, 옷까지, 신발까지 남편의 물건이라는 물건은 전부 마대자루와 상자에 담겨 현관 밖 복도로 쌓여나갔죠. 남편이 골프채 가방을 붙잡으며 야, 이거 200만 원짜리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어요. 그 200만 원도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골프채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살림들이 마대자루에 담겨 현관 밖으로 하나씩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는데 가슴속이 후련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한 느낌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려고 쏟은 시간과 돈과 감정이 마대자루에 담긴 짐처럼 허무하게 버려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복도로 밀려나면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이래 하고 바닥을 치면서 발악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죠. 당신 아들은 제 돈으로 3억 날려먹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이에요. 이 집 등기부등본에 당신 아들 이름 석 자 따위 없다고요. 거짓말에 속아서 여기까지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내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내 딸을 밀치고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저는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죠. 경비실이죠? 저 1201호 박수진인데요. 지금 외부인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무단 침입이니까 퇴거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경비원 두 분이 올라와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내가 다시 올 거야. 두고 봐.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목소리가 뚝 끊겼죠.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니 음식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곳곳에 짐을 빼면서 생긴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엉망진창인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소파 위에 딸이 쿠션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죠. 눈물 자국이 양볼에 말라붙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저를 올려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갔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딸의 작은 몸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속삭였죠. 응, 갔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 딸 못 건드려. 딸이 제 목을 양팔로 꼭 감싸 안았는데 그 작은 손의 힘이 생각보다 세서 저는 목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면서 저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는데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딸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딸의 팔뚝에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손가락 자국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한테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이 집에서 딸과 둘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겠다고요. 거실 창 너머로 해가 기울면서 노을이 번지고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이 엉망이 된 거실 바닥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은 채로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은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원 동료가 예전에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상담 예약을 잡고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곧장 사무실로 향했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하려고 왔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수첩을 펼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쭉 펼쳤어요. 남편의 카페 사업 실패 내역, 신용불량 기록, 시어머니의 무단 합가 정황, 딸을 밀친 당일 찍어둔 아이 팔뚝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장면을 손님 중 한 분이 핸드폰으로 찍어둔 영상까지.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씩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죠.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 입증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와 소송 전략을 짜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와 남편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몇 년을 그 번호에서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차단 하나로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근처 찜질방을 전전했다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하다가 알게 된 건데 찜질방에서 이틀을 보내고는 역 근처 허름한 모텔로 옮겨 달방 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이 차단된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를 시도한 흔적이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고 학원 사무실로도 연락을 했는지 직원이 사모님 남편분이 전화하셨는데요 하고 쪽지를 전해줬어요. 저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고개를 저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아파트 로비에 나타났어요. 경비원한테 제지당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딸과 손잡고 현관을 지나가자 후다닥 뛰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입을 열었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한테도 단단히 말해놓을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제발.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애원하는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는데 저는 남편의 눈을 내려다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딸의 팔뚝에 찍혀 있던 그 빨간 손가락 자국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돌처럼 단단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변호사가 남편의 재산과 채무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 중에 산부인과 결제가 여러 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출산한 지 몇 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산부인과에 갈 일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 카드로 산부인과 비용이 결제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 아기용품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고 이름 모를 6명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된 기록까지 나왔죠.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어요. 그 열흘 동안 저는 낮에 강의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갔고 밤에는 딸을 재우고 나서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열흘 뒤 흥신소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 여러 장과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 같이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여자는 남편이 카페를 운영할 때
고용한 알바생이었고 카페가 망한 뒤에도 관계를 이어오면서 오피스텔의 살림까지 차린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어요. 해당 여성 현재 임신 7개월 추정. 사진 속 여자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게 보였는데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강의하고 딸을 키우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남편의 빚을 갚느라 뼈가 빠지게 살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제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만들었다니. 배신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미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배신감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살아왔다는 자괴감이 더 크게 밀려왔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흥신소 보고서를 건넸고 변호사는 추가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흥신소가 확보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녹취록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 애가 아들을 낳으면 데려오면 되지. 수진이한테는 이미 낳은 걸 어떻게 하냐고 강하게 나가. 손주만 데려오면 만사 해결이야. 녹취록을 듣는 순간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의자 팔걸이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톱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딸을 계집애라며 밀치던 이유가 이제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제 딸은 안중에도 없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미 대체품으로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제 딸이 그 작고 여린 5살짜리 아이가 이 사람들 눈에는 그저 계집애,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이가 갈렸습니다.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네가 맨날 밖으로 돌면서 집에 신경도 안 쓰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왜 밖에서 바람을 피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기가 막혀서 나오는 쓴웃음이었죠. 제가 밖으로 돈 게 아니라 이 집 살림을 제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라 일한 거였는데 그걸 외도의 이유로 갖다 대는 그 뻔뻔함 앞에서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수진이가 다 알게 됐다고 연락하자 시어머니가 학원 앞까지 쫓아와서 저를 붙잡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임신한 애한테 해코지하면 천벌 받는다. 뱃속에 내 손주가 있는데 네가 감히 건드리면 안 돼. 제 딸은 계집애라며 밀치고 부정탄다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다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손주라며 감싸는 그 이중성이 너무 역겨워서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뒷덜미가 차갑게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학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딸을 재우고 아이방 불을 끄는데 딸이 이불 속에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엄마가 매일 밤 불을 끄고 나서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지 5살짜리 아이가 알 리 없었죠. 저는 딸의 이마를 쓸어내리면서 웃어 보이려 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결국 딸을 꼭 안으면서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하고 속삭였어요. 딸이 제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게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탁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파트 근처에, 학원 근처에, 어린이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법으로 벽을 세워달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학원에 출근해 강의를 했는데 그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강생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진 강사, 이혼한다면서 남편이 바람 피웠대. 학원가에 소문이 돈 거였어요. 어떤 경로로 새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혼녀 강사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 수강 등록이 눈에 띄게 줄어버렸습니다. 제가 수년간 쌓아올린 커리어에 금이 가고 있는데 저는 강의실 문을 닫고 빈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때 3명으로 시작해서 일타 강사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이 정도에 무너질 저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다시 강단에 올라갔죠. 포기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으니까요. 수강생이 줄어든 강의실을 보면서 저는 이틀 밤을 꼬박 고민했어요. 소문을 무시하고 묵묵히 강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지. 제 성격을 아는 분들은 이미 답을 짐작하셨을 거예요. 저는 도망치는 쪽을 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쓰레기통에서 문제집을 주워 공부하던 그때도 수강생 3명 앞에서 강의하던 그때도 저는 늘 정면으로 부딪혔으니까요. 다음 강의 시간 저는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교재를 펼치는 대신 학생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소문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시어머니의 가정 내 폭력이 있었어요. 숨기거나 변명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말씀드립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면서 이어갔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강의를 잘하는 것. 제 사생활이 제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혼녀 강사라는 꼬리표가 불편하신 분은 환불해 드릴게요. 하지만 남아주시는 분들께는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강의를 약속드립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맨 뒷줄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점점 퍼지더니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어떤 학생은 강사님 힘내세요 하고 소리쳤고 어떤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 마이크에 대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웃으면서 다시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 등을 떠밀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코끝을 훌쩍이고 나서 교재를 펼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강의를 시작했죠. 그날 이후 일이 놀랍게 돌아갔어요. 제 고백이 SNS에 퍼지면서 솔직한 강사, 당당한 싱글맘이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오히려 수강생이 전보다 늘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는데 그 중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사연도 있었어요. 저도 이혼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강사님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거꾸로 위로를 받았죠. 강의실 쪽 전선을 안정시킨 뒤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응징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가 소장을 상간녀 본인 주소집뿐 아니라 상간녀 부모님 댁으로도 등기 발송했어요. 소장을 받아든 상간녀 부모가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나중에 전해졌는데 아버지가
딸을 불러다 앉혀놓고 유부남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호통을 쳤다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따졌다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도 단 한 톨의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남의 남편인 줄 알면서 살림을 차린 건 그 여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변호사가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중에 제 명의로 된 대출 신청건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저는 그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몰래 가져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거였어요. 다행히 은행 심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걸려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했죠. 저는 즉시 경찰서에 가서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고소장을 쓰는 동안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펜을 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또 나섰어요.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피켓까지 만들어 들고 나타났는데 며느리가 시어미를 내쫓았다. 인륜을 저버린 패륜녀라는 문구를 매직으로 휘갈겨 쓴 종이를 목에 걸고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경비원이 연락해 와서 CCTV로 확인하니 시어머니가 정문 앞 인도의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입주민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입주민 몇 분이 처음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했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미친 노인네 아니야? 하고 수군거리며 가버렸대요. 결국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요청을 하자 시어머니는 의자를 접으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하고 소리쳤지만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생각보다 따갑게 느껴졌나 보죠. 한편 남편 쪽에서는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내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받아서 올게. 30억짜리 아파트 반은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쳐왔던 모양인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난 거예요. 상간녀가 남편의 말만 믿고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온전히 제 명의이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 받을 것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상간녀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말을 바꾸면서 얼버무렸고 결국 상간녀가 사기꾼이라며 남편을 내쫓았다는 소식이 흥신소를 통해 들어왔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있을까 싶었죠. 변호사가 남편의 빚 문제도 추가로 파헤쳤는데 남편이 제 명의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쓴 내역이 줄줄이 나왔어요. 저는 그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고 사용한 적도 없었죠. 변호사가 은행과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해 본인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했고 저는 명예 도용에 대한 추가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제 이름으로 생긴 빚이 하나하나 제 어깨에서 벗겨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이 되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감했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정에서 남편을 마주한 순간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했어요. 증인석에 앉아 증거 자료를 설명하는 동안 남편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소파에 드러누워 세상 편한 얼굴로 게임을 하던 그 사람이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비참해 보이면서도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끝내 올라오지 않았어요. 판결은 집행유예 2년의 사회봉사 200시간이었는데
남편은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저를 한 번 쳐다보지 못했죠. 시어머니한테도 보응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감싸던 상간녀가 남편에게서 받을 게 없다는 걸 알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들은 전과자가 됐고 손주를 낳아줄 거라 믿었던 여자는 도망갔고 며느리한테는 쫓겨났고 기댈 곳이 하나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딸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보다 딸이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이 제게는 100배, 1000배 소중했으니까요.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변호사가 건네준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가져왔고 남편에게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어요. 물론 전과자의 신용불량자인 남편이 그 돈을 매달 꼬박꼬박 보내줄 리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건 법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장치였고 실질적으로 제 딸은 제가 먹이고 입히고 키울 거였죠. 법원 건물을 나선 저는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탔어요. 딸이 창밖을 구경하면서 엄마 오늘 어디가? 하고 물었는데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면서 오늘은 엄마랑 파티할 거야 하고 대답했죠.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파티? 진짜? 하고 되물었는데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 아이와 마음껏 웃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뷔페였어요. 딸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통유리 너머로 한강 위에 햇빛이 부서지면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딸이 그 풍경을 보더니 입을 쩍 벌리면서 와, 엄마 물이 반짝반짝해 하고 소리쳤어요.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면서 웃었는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창가 자리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이 아이의 이 환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딸이 뷔페 음식 앞에서 눈을 빛내면서 이것저것 접시에 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져 울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팔뚝에 찍혀있던 빨간 손가락 자국이 겁에 질려 소파 위에서 쿠션을 끌어안고 웅크리던 모습이 아빠를 찾으며 울던 밤의 그 작은 목소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는데 저는 케이크를 자르다 말고 포크를 내려놓고 딸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이마에 입술을 꾹 눌렀어요. 우리 딸 사랑해. 딸이 크림이 묻은 입으로 희히 웃으면서 나도 엄마 사랑해 하고 대답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판결문보다 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어요.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수화기 너머로 왜 무슨 일이야? 하시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죠.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엄마, 이혼 판결 나왔어. 다 끝났어. 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들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죠. 잘했다, 내 새끼. 잘했어. 그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택시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는데 옆에 앉은 딸이 제 팔을 잡으면서 엄마 왜 울어?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저는 딸에게 웃어 보이면서 엄마 안 울어. 기뻐서 그래 하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전화를 끊기 전에 저는 어머니한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어요. 엄마, 서울 올라와. 나랑 같이 살자. 어머니가 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내가 올라가면 짐만 되지 괜히 패 끼치는 거 아니냐 하시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가 짐이라니. 내가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딸이 외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발 와. 어머니가 코를 훌쩍이시면서 알았어, 알았어. 내 딸이 오라는데 안 가면 섭섭하지 하고 웃으셨는데 그 웃음 뒤에 섞인 울음기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딸 옆에서 살 수 있는 날을. 일주일 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뿐이었는데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넓은 거실과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한참 둘러보시다가 주방으로 걸어가셨는데 대리석 조리대 위에 손을 올려놓으시면서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치시느라 갈라지고 거칠어진 그 손이 매끈한 대리석 위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돌아서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죠. 내 딸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한다. 저는 어머니한테 다가가 두 팔로 안으면서 엄마 지금까지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기대하고 말했는데 어머니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들썩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우시는 거였죠. 소리를 죽이고 우시는데 그 울음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고단함과 미안함과 안도가 전부 녹아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딸이 자기 방에서 뛰어나와 외할머니 하고 소리치면서 어머니 다리에 매달렸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딸을 번쩍 안아 올리셨어요. 딸이 어머니 볼에 뽀뽀를 하면서 할머니 이제 안 가지? 하고 물었고 어머니가 안 가 할머니 이제 여기서 우리 공주님이랑 같이 살 거야 하고 대답하시니 딸이 두 팔을 들어 만세를 부르면서 야호 하고 환호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집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가 채워지는 걸 느꼈죠.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셨는데 그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딸이 잠에서 깨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 옆에 서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딸에게 반찬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건 시금치나물이야. 뼈 튼튼해지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고 딸은 할머니 이것도 알려줘. 저것도 알려줘 하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이 집에 있을 때는 딸이 거실에 나오는 것조차 눈치를 봤었는데 외할머니가 오고 나서는 집 안 어디든 뛰어다니면서 까르르 웃는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더라고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빈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채워진 적이 없었던 자리였는지도 모르죠. 그 자리를 외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메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다시 일에 전력을 쏟기 시작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잠시 흔들렸던 커리어가 오히려 반등하면서 수강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저는 그 기세를 몰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제 이름을 건 교재를 출판했어요. 표지에 박수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찍힌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쓰레기통에서 남의 문제집을 주워 지우개로 지우던 그 시절에 제가 떠올라서 책 표지를 한참이나 쓸어봤어요. 교재는 출판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서점 진열대에 제 책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걸어온 길의 결과라고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죠. 그 즈음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처음에는 학습 관련 콘텐츠를 올리려 했는데 구독자들이 제 이혼 이야기와 싱글맘으로서의 일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육아 이야기, 재테크 노하우,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는 법 같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됐습니다. 댓글에 강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을 고민 중인데 강사님 보면서 결심했어요. 같은 메시지가 올라올 때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이 길을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을 재우고 거실에 나와 핸드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진아, 나야. 돈 좀 보내줘. 제발.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상간녀에게도 차이고 전과 기록까지 생긴 뒤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아무런 감정의 파동도 느끼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은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익십이라는 게 이렇게 시원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바로 번호를 변경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끊어내고 싶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아침 일찍 딸에게 새 교복을 입히고 머리를 묶어주는데 딸이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엄마 나 예뻐? 하고 물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거울 속 아이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고 대답했는데 거울 속에서 어머니가 뒤에서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도 아침부터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손에는 딸이 좋아하는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들고 계셨죠.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니 다른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양쪽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한 집,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부모들. 저는 한순간 딸의 왼쪽 손이 비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딸의 왼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오른손을, 어머니는 왼손을. 딸이 양손을 잡힌 채로 신이 나서 팔을 흔들면서 교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사진을 찍어주겠다면서 다가온 옆집 엄마가 카메라를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외쳤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면서 딸의 손을 꼭 잡았는데 제 왼편에 서 계신 어머니의 손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 찍힌 사진이 지금도 거실 액자에 걸려 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아빠가 없는 자리가 빈 것이 아니라 우리 셋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사진이에요. 입학식이 끝나고 딸을 교실에 보낸 뒤 저는 어머니와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어머니가 커피잔을 감싸주면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항상 미안했어. 어릴 때 수학여행도 못 보내주고 대학도 못 보내주고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고생한 건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가 뒤에서 버텨준 덕분이야.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병원도 안 가면서 나 뒷바라지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야. 어머니가 커피잔 너머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도 입꼬리를 올리셨는데 그 미소가 제가 본 어머니의 표정 중에 가장 편안했어요. 시장 좌판 위에서 칼을 쥐고 있던 그 거친 손이 지금은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진 장면이었죠. 그날 밤 딸과 어머니가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왔어요.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르고 소파에 앉아 통유리 너머 한강을 내려다봤죠. 밤의 한강 위로 다리 위에 불빛들이 길게 늘어져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강물 위에 금빛 실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어요. 반지하 단칸방의 곰팡이 냄새,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자습하던 수학여행 날, 쓰레기통에서 주운 문제집, 서울대 합격증을 서랍에 넣던 밤, 복사 가게의 토너 냄새, 수강생 3명 앞에서 목이 쉬도록 강의하던 날,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그 남자의 거짓 미소, 시어머니의 모욕, 딸의 울음소리, 식탁을 걷어찬 그날,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의 고개 숙인 뒷모습, 전부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처가 없었으면 이만큼 단단해지지도 못했을 거고, 아프지 않았으면 이만큼 간절하게 행복을 붙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반지하에서 시작한 인생이 30억 아파트 거실까지 왔는데 그 거리를 재는 단위는 돈이 아니라 제가 흘린 땀과 눈물과 이를 악문 밤들의 수였죠.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다크서클이 좀 내려앉아 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20살 때보다 훨씬 맑고 단단했어요. 저는 유리에 비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죠. 인생 참 살만하네. 안방에서 딸이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건너방에서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 집의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남편의 게임 소리도 시누이 조카들의 난장판도 없었어요. 오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기대면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해야 하고 교재 원고 마감이 코앞이고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하지만 그 모든 바쁜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제 힘으로 일어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내일에 대한 단단한 기대. 그게 지금 제 가슴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수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인생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주저앉았을 텐데 수지님은 딸의 팔뚝에 남은 손가락 자국 하나에 맹수처럼 일어났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가족이니까 감수해야 한다는 말, 그 말들 뒤에 숨어서 자신을 갉아먹고 있던 시간을 스스로 끊어낸 거였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르다는 걸 수진님이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견디는 건 내일을 위해 힘을 모으는 거지만 참기만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진님처럼 당신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